충북교육도서관과 CJB 청주방송이 함께하는 퇴근길 인문학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길원득입니다.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곳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퇴근길 인문학 콘서트의 주제는 오늘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죠.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챙기잖아요. 근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충북교육도서관과 CJB가 함께하는 퇴근길 인문학 콘서트,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강연자이신 문효한 작가님은 정신과 의사이자 그리고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님입니다. 문효한 작가님은 자신을 돌보는 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효한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지 자기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정신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한 지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5년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시대별로 정신과에서 호소하시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전에만 해도 이제 화병이랄지 뭐 히스테리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좀 급증하고 있는 정신과 질환이 있습니다. 우울증. 근데 우울증은 사실은 급증한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꾸준히 좀 늘고 있죠. 우울증 많고요. 불안증, 불면증 많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문제로 병원에 오십니다. 맞습니다. 공황장애 굉장히 많고요. 또요?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또 급증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번아웃 증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시던 분들이 학생일 수도 있고 직장인이신 분도 있고 또 주부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과 공부와 육아, 양육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무기력에 빠지는 어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생각이 나실까요? 예전에는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성인 ADHD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학생이라고 한다면 공부에 또 직장을 다니신다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집중이 좀 되나요? 뭔가는 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과 다르게 자꾸 딴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건 꼭 일이나 공부만이 아니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친구랑 혹은 자녀랑 이렇게 대화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이제 딴 생각에 빠져서 놓칠 때가 많잖아요. 혹은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의 비극은 뭐냐면 놀 때도 제대로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가면 여행의 풍경에 빠져야 되잖아요. 뭐 꽃구경이랄지 이렇게 여행에 빠져야 되는데 여행 속에서도 내가 몇 시 차를 타야 되는지 언제 출발해야 되지 출발해야 차가 안 막힐지 내가 아직 하지 못한 일 이런 것들 떠올리느라고 그런 풍경에 제대로 심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죠. 근데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보니까 가장 해로운 습관을 하나만 이렇게 꼽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정신과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낮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을 계속 곱씹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되받아칠 걸. 걔는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때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부족했던 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무튼 이런 후회, 자책, 아무튼 이런 되새김질을 밤에 자기 전에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하루에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근데 그 일 중에서 지금 며칠 지나면 전혀 생각 안 나는 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들은 시간이 며칠 지났는데도 계속 잊혀지지 않고 떠올려지는 일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는 한 달,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오늘 있었던 그 일이 잊혀지지 않고 떠올려지는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억은 단기 기억으로 끝나고 어떤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누가 분류하고 누가 저장합니까? 내가 분류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내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또 잊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무의식이 그렇게 분류하고 저장을 하냐면 우리가 잘 때 하는 거예요. 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기억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굳어지고 저장이 되고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언제 공부한 게 가장 잘 기억에 남아요? 내일 시험이면 언제 공부하는 게 가장 잘 기억에 남아요? 자기 전에 공부했던 게 가장 잘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수면이라는 게 기억을 형성하고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적당한 시간을 잘 자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안 자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밤에 자기 직전에 떠올리는 기억들은 그만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정서적인 감정이 부착되어져 있는 기억일수록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기본적인 감정선이나 사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분이나 생각은 특별한 사건이나 자극이 없으면 그냥 제로 베이스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평온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기 기억이 많고 그중에 이제 부정적인 기억이 많을수록 이런 기본적인 감정선이나 사고의 흐름이 안정적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한다면 평상시 기본적인 감정선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꾸 안 좋은 생각, 불길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떠오르기가 좀 쉽겠죠.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정신과에 오신 분들은 고통이 커서 온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고통이 커서 오죠. 근데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통이 커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혼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아마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99%가 그 고통 속에 혼자 있다고 느꼈던 시기일 거예요. 내 옆에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더 비난하거나 이랬던 시간들이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나는 나의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혼자라고 느꼈을 때는 나조차도 나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비난했던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힘들어하는 나에게 어떤 위로나 공감과 지지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나조차도 나를 계속 비난하고 질책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외면당했지만 내가 나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외면했던 시간들이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좀 돌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는 정말 괜찮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 굉장히 좀 좋은 휴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좀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자기 친절, 자기 돌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최근에 이제 급증하고 있는 세 가지 정신과 질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세 가지 질환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너무 애쓰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지나치게 애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결국은 정신과적인 어떤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자동차 주유 계기판처럼 우리 안에도 내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려주는 계기판이 있을까요? 계기판이 있다면 그 계기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는 사실 머리로 판단하면 굉장히 부정확하기 쉽고요. 내 머리는 계속 나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죠. 내 자아는 너는 이 정도 해야 돼, 너는 이만큼 해야 돼, 남들은 응?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거야 라면서 계속해서 나한테 다그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오는 그런 신호들을 굉장히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특히 몸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마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그런 사망 원인이 있죠. 뭡니까? 과로사라고 하는, 물론 이제 정식 병명 그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과로사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과로사나 혹은 돌연사도 많이 있는데요. 이 돌연사가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제 오는 거라고 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런 AB 신호 같은 게 다 있단 말이죠. 뭐 심근경색이라고 한다면 어떤 작은 흉통이랄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사전 경고처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차단하고 무시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돌연사로 나타나는 거지,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돌연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을 많이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이 많이 오시는 분의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휴식 시간조차도 긴장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휴식에 대해서 약간은 어떤 그런 불편함도 느끼시거나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불안, 생각, 걱정 이런 것들을 휴식 시간조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 시간은 휴식 시간이 아닌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나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쉬는 게 좋은 휴식인지, 그게 자기 돌봄에서 굉장히 좀 핵심이거든요. 네. 내가 나를 잘 돌보고 마음을 잘 돌보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필요한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는 자연이다처럼 뭔가 시골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또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사회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면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 받을 땐 받지만 다시 또 이완할 때는 제대로 이완하고 휴식할 수 있다면 이건 오히려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긴장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비유로 얘기하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 입고 계시는 이 옷, 외출복, 신발, 화장한 얼굴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셔서 환복을 하지 않고 화장도 지우지 않고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잘 시간이 됐을 때 침대 속으로 이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자면 잘 잤다는 느낌이 들 것 같나요? 잘 안 들겠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근데 동물들은 이 긴장 모드와 이완 모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맹수들의 추격을 당하는 이런 초식 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가젤이나 임팔라나 이런 얼룩말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은 날마다 아프리카에서 맹수들의 추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들의 추격을 받는 동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제 분출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아드레날린, 코티졸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제 분출되는 거예요. 피 속으로. 그럼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몸에 흥분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피가 이제 전신을 순환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피가 어디로 갈까요? 심장에서 피가 퍼져 나가는데, 지금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피가 근육계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격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또 전신 순환이 되겠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초식 동물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피가 어디로 많이 가겠습니까? 피가 근육계로만 쏠리는 거예요. 단기 스트레스는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단기 스트레스는 잠깐 그러다가 다시 또 전신 순환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다른 데로 가야 될 피가 잘 안 가고 근육계 쪽으로만 쏠리게 되니까 근육계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근육계 쪽으로 굉장히 우리가 피가 많이 가니까 이제 근육이 뭉치거나 여러 가지 근육통 같은 게 있는 거고, 머리가 아픈 것도 사실은 피가 많이 쏠려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두피 근육, 그러니까 긴장성 두통인 거예요. 근육이 긴장을 해서. 그럼 정작 가야 될 부위에는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소화기계랄지 생식계랄지 면역계랄지 이런 쪽으로 전신 순환해야 될 피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화기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소화기계 증상이에요. 소화가 잘 안 돼. 일단 입맛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뭘 먹으면 자꾸 체할 수도 있고, 또 대장 증상도 많이 있죠. 과민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장 운동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받으시는 분들은 소화기계 증상들을 다 알고 계세요. 물론 머리도 아프고 뭐 가슴도 답답하고 이런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아프리카에 사는 초식 동물들 우리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까? 우리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우리가요? 그쵸. 내 고통이 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생존적 위협을 당하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초식 동물들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까지 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죽느냐 사느냐 했던 그런 갈림길에 쫓겼던 그런 초식 동물인데,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장난을 치고 짝짓기를 하고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초식 동물들은 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초이완 상태로 빠르게 전환하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 우리도 같은 동물인데.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초식 동물들은 왜 그게 가능한지 관찰을 해보니까, 이 초식 동물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초이완 모드로 전환하기 직전에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아마 초긴장 모드에서 이완 상태로 전환해주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먹기 전에, 자기 전에, 놀기 전에, 뭐 짝짓기 하기 전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발작적인 몸털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몸을 격렬하게 털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추격을 당하는 동안에 온몸에 코티졸이 분출이 되고 정말 초긴장 모드에서 막 심장이 펌핑되고 온 근육이 이렇게 다 뭉쳐져 있고 막 이런 초긴장 모드에서 이게 추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바로 이완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격렬하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발작적인 경련을 유발시켜서 몸 안에 쌓여 있는 그 긴장과 충격과 공포를 몸 바깥으로 다 배출시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지금 낮에 있었던 그 스트레스, 긴장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실 겁니까? 털고 들어가셔야죠. 문 열기 전에 잘 털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10만 년 전, 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인류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들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냥을 하고 오면, 사냥이라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그냥 집에 들어갔을까요? 동굴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모여서 집단적인 몸털기를 했을까요? 그럼 그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그게 춤이죠, 춤. 그러니까 춤이라는 건 우리가 놀이나 예술 활동 이전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치유 활동이고 회복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뭔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몸을 이렇게 털어냄으로써, 몸 바깥으로 이렇게 털어냄으로써 그런 긴장을 해소하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집에 들어갔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문명화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몸의 감각도 잃어버리고 몸의 지혜도 다 잃어버린 채 지금 우리가 머리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없는 가장 해로운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동물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힐까요? 고양이 기르신 분, 강아지 기르신 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오늘 또 아무것도 못하고 늦잠 잤다고 자책하는 그런 고양이, 강아지 보셨나요? 강아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그릇 엎어놓고 이런 바보, 집 밥그릇 또 걷어차다니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보셨나요? 나는 왜 강아지답지 못할까? 나는 왜 고양이답지 못할까? 이런 거 고민하는 고양이, 강아지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럼 인간은 왜 자기 자신을 괴롭힐까요? 인간은 뭐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없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괴롭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다그칩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아죠, 자아.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자아라는 게 어떤 우리가 몸 자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 자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자아는 다 정신적 자아예요. 이 정신적 자아의 문제는 뭐냐면 현재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아가 아닌 거예요. 이런 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이고 이상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자아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실제 나하고는 좀 다른 자아일 수 있겠죠.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건 기대예요. 기대. 내가 기대를 하지 않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다면, 지금 있는 그대로 모습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한다면 내가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나를 실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나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때문입니까? 상대방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기대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친구가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존중을 해준다면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나는 요청을 했지만 그 사람 사정 때문에 뭔가 싫다라고 했다면 그건 그 사람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내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지,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이 기대 때문이죠. 동물들이 힘들지 않다는 건 아마 기대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기대를 만드는 건 우리 자아겠죠. 근데 건강한 사람도 이 불일치가 있어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가 있고,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불일치의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이 불일치가 없는 게 아니라 불일치가 있는데 이걸 조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조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조율하겠습니까? 내 현실이 기대대로 잘 안 되면 기대를 좀 낮추는 거죠.
아, 이건 나한테 좀 무리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더라도 내가 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매일 2시간씩 운동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못 지켜지면 또 나를 비난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 날마다 2시간씩 운동하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한 30분밖에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게 현재 내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죠. 인정한다면 좀 더 기대를 낮춰야 되잖아요, 목표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대를 낮추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 정도는 해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그치고, 또 어떤 조바심이나 불안감 때문에 빨리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뭔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조바심이나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좌절하고 또 무질서하게 있다가 또 위기감을 느끼고 또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래서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신 분들 있나요? 많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뭐 운동이기도 하지만 공부일 수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또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지내다가 또 위기감 느껴서 또 무리한 다이어트하고, 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제 이상과 현실의 어떤 그런 불일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걸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기 친절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친절이 필요하고, 그 전에 이제 좋은 휴식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친절을 좀 더 연이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초식 동물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긴장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바꾸는 거.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낮 시간 동안 지금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 시간이 되면 교감신경이 좀 더 비활성화되고 어떤 신경이 활성화돼야 됩니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부교감신경은 진정과 이해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휴식 모드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그래야지 좀 더 깊은 숙면에 빠져들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이 돼도 휴식 시간이 돼도 그런 긴장 모드, 교감신경 상태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침대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숙면이 잘 안 되고 계속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쉬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느냐? 좋은 휴식은 한자 속에 그대로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쉴휴와 숨쉴식으로 되어 있죠. 쉴휴는 이제 말 그대로 사람 옆에 나무목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이 연결될 때 우리는 잘 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서리에 앉지 마라. 왜 모서리에 앉지 마라고 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모서리에 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실제 집에 가셔서 이 뾰족한 모서리에 가슴을 좀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러시면 뭔가 좀 서늘한 느낌? 뭔가 긴장되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어떤 위험하느냐 안전하느냐를 판단하는 건 우리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낯선 공간에 갔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뭔가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뭔가 굉장히 긴장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의식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우리가 위험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뇌의 비상벨 같은 어떤 그런 기관이에요. 그 편도체가 위험하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이나 어릴 때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받은 분들, 많이 있었던 분들일수록 사실은 상황에 맞지 않게 빨간불이 이제 들어올 수도 이제 있겠죠. 그런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으로 이렇게 터득되는 게 아니라 그런 유전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맹수들을 연상시키는 뾰족한 물체를 보면 공포감을 느끼도록 우리는 이미 설계가 되어진 채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그런 맹수들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연상시키는 뾰족한 물체를 보면 본능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편도체 빨간불이 들어와서. 근데 우리 도시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직선과 직선이 만나기 때문에 예리한 각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예리한 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으로 가면 자연은 직선 환경입니까? 곡선 환경입니까? 곡선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에 가게 되면 우리가 긴장이 풀리고 이완 상태가 되고 이 편도체의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휴식을 하려면 이 쉴휴, 자연과의 연결, 녹색 환경을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고요. 특히 저는 이제 뭐 시골로 가서 생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도시인들은 화분 기르는 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사무실 뭐 이런 공간에 화분을 좀 두시면 좋고, 그냥 화분만 두지 마시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름 붙여주시고 대화도 좀 나누시면 좋고요. 대화하라고 하면 좀 약간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린 다 어릴 때 했어요. 대화를. 무생물하고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야외 활동 나간 아이들 보면 뭐 나무랑도 대화하고요. 뭐 하늘하고도 대화하고 대화하잖아요. 나무에 안녕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화분 기르시면서 이렇게 대화하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휴식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휴식은 쉴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숨쉴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숨쉴식은 쉴료하고 뭐가 다르냐? 이 스스로 자의 마음심이에요. 그럼 스스로의 자기 마음의 휴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쉴휴가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쉴휴는. 근데 숨쉴식은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데 이게 숨이 잘 쉬어지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숨이 잘 쉬어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살아 숨 쉰다고 느낄 때, 내 숨이 잘 쉬어질 때 그게 정말 좋은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적 동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나 결과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그 활동 자체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내적 동기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그 중국집 사장님이 한 5년 전부터 9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시는데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고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색소폰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듣기 싫었어요.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한 1년이 넘어가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이제 아름다워져서 어떤 날은 그냥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있다는 걸 모를 테지만 그 건너편에서 그 소리를 듣다가 연주를 듣다가 이제 집에 갈 정도로 연주 실력이 늘어나셨어요. 낮에 궁금해서 그분한테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연습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꾸준히 그걸 제가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뭐 스토킹 같은 거 아니죠, 그런 건.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연습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좋아서요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놀랐는데, 첫 번째가 그분이 색소폰을 불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감정이냐고 여쭤봤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어서 네이버를 막 찾아봤대요. 그냥 뭐 기쁘다, 뭐 기분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보니까 그래서 찾아낸 감정이 뭐였냐면 희열감이었어요. 희열감. 기쁠희 기쁠열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상 연습할 때마다 희열감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언제 느낄까요? 그렇죠. 뭔가 어려웠던 구간이 있는데 그게 자기 원하는 소리가 안 나왔는데 연습하다가 어느 순간에 원하는 음이 나올 때 그때는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쁜 마음으로 집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분한테 두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 가족하고 관계가 색소폰을 불고 나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그래서 색소폰하고 가족 관계가 뭐가 관련이 있나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전에는 인생의 어떤 그런 행복이라는 게 없었대요. 일도 고되고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여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집에 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제발 집에만 가면 집에서만이라도 좀 편안하고 집에서만이라도 좀 더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집에 가면 이제 자녀들과 배우자가 자기 말을 잘 따라주고 자기를 좀 더 기분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가 크면 그렇게 되나요? 더 실망이 커지죠. 뭐 얘들이 내 말 잘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잘 따라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겪고 계시잖아요. 기대가 크면 아까 얘기했죠. 실망도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더 불행한 거예요. 가족하고 관계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색소폰을 불고 나니까 스스로가 이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 덜 화가 나고 덜 실망스럽고 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간청하거나 그런 기대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돌봄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돌봄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주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이 내어주시면 좋고, 그 시간이 가능하면 일정하면 좋아요. 불규칙적인 게 아니라 뭐 하루에 1시간도 좋고요. 혹은 일주일에 반나절도 좋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활동을 내가 나한테 해주면 그게 최고의 자기 돌봄이에요. 그렇게 내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나에게 준다면 그건 나한테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있었을 때마다 여러분이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거나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모든 힘들 때 모든 순간들을 누군가한테 다 의지하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났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나를 붙잡아준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워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운동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음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글쓰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독서일 수도 있고, 명상일 수도 있고, 공예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어떤 그런 대상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휴식이 되어줄 수 있는, 지금 다시 경험을 하더라도 그런 휴식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인데요, 이렇게 내 영혼의 기쁨을 되어주는 그런 능동적 휴식 활동, 힘들 때 나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휴식 활동을 라틴어로는 오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오티움은 깊이 있는 여가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씩 하는 어떤 이런 슬렁슬렁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고 내가 배워서 점점 더 실력이나 지식이 깊어지는 이런 깊이 있는 여가 활동을 우리는 오티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티움이 있으면 그래도 삶이 나를 속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오티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오티움을 통해서 작은 행복과 기쁨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오신 청주 시민들 중에서는 이미 이 오티움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만약 85세까지 사신다면 현재 85세 이상인 분들이 치매 몇 %나 걸릴 것 같습니까? 85세가 넘어가면 45%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부가 85세까지 산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이 치매 치료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다 할 약이 없어요. 근데 이제 치매 연구를 굉장히 이제 제약회사를 필두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치매 걸리는 사람들도 연구를 하지만 치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연구합니다. 나이가 70, 80인데 뇌의 나이는 30년, 40년 젊은 뇌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뇌가 늙지 않는 사람들,
뇌가 늙지 않는 사람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뇌가 늙지 않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슈퍼 에이저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된 생활 습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분들은 난이도가 있는 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쉬운 여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있는 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나이가 70, 80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뭔가 어떤 그런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동네 산책을 하고 가볍게 하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배워가면서 새로운 또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춤을 배운다거나 혹은 지역의 역사나 어떤 그런 문화재 이런 것들을 배워서 뭔가 어떤 그런 문화 해설사를 한다거나 숲 해설을 한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난이도 있는 여가 활동을 하는 게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만큼 머리를 많이 이제 쓴다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그 시간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기뻐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휴식 활동을 여러분에게 선사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자기 돌봄을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정신과 의사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풉니까? 막 화나면 어떻게 하나요? 뭐 우리랑 다릅니까? 무기력할 때 어떻게 빠져나오나요? 우리랑 달라요? 뭔가 다를 것 같은 기대도 하지만 달라봤자 뭐가 다르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힘들 때 가슴을 이렇게 토닥토닥해요. 왜 가슴을 토닥일까요? 가슴을 토닥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서? 보시면 파란색 부교감신기 어디에 많이 뻗쳐져 있나요? 얼굴, 또 목, 또 이 심장 위쪽 여기에 많이 뻗쳐져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신 분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보채거나 칭얼거릴 때 우리는 어디를 토닥이나요? 이마를 토닥이나요? 배꼽을 토닥이나요? 어디를 토닥입니까? 가슴 혹은 등을 토닥이죠. 왜요? 우리는 뭘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었지만 직관적으로 가슴을 토닥이면 아이가 진정된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시지만 여러분이 칭얼거리고 보챌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가슴을 토닥여 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토닥임에 의해서 진정되었을 거예요. 기억 못 하시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좀 힘들면 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 좀 토닥여줘. 여기 좀 토닥여줘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또. 근데 다른 사람한테 토닥여 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가 또 토닥일 수 있어요? 내가 좀 토닥여주면 되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괜찮아. 침착해. 하나씩.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나요? 힘들 때 하시면? 근데 힘들 때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을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닙니다. 결심을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제로 바꾸어 주는 것은 연습인 거죠.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 힘들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감정이 그냥 끌려가는 거죠. 저는 10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제 힘들 때 제가 제 자신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더 손을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 자기 자신 옆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문구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가슴을 토닥이면서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한 번만 더요.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시간을 내어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나에게 선사해 주는 거, 그것이 자기 돌봄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과 행동을 내가 나에게 해주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슴 토닥임을 하면서 자기 친절히 자기 대화 문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 두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좋으셨나요? 좀 이 머리에서 멈추는 것 같지 않고 가슴으로까지 뭔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 받으셨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저희에게 보내주신 고민 상담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한 2분 정도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시험 실패 좌절감.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계속된 도전으로 어느새 사수를 달렸네요. 점수 커트에 아깝게 떨어지는 실패로 무기력감이 하늘을 치솟아요. 어쩔 때는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오네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척 잘 지내요. 이 시험 포기는 안 해요. 계속 도전할 텐데 심리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작가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저 부분이 저도 마음에 걸리네요. 커트에 아깝게 떨어지는 실패.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아쉽겠습니까? 그 차이가 아주 크다면 좀 포기도 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슬아슬하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어떤 포기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이미 벌써 4번째 시험을 본 상태라서 몸도 마음도 좀 지칠 대로 지쳤을 것 같고, 부모님이랄지 가족들한테 굉장히 좀 낯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새롭게 좀 안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어떤 단어냐면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적산 온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적산 온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꽃이 왜 그 시기에 피느냐, 이렇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꽃이 개화하는 데 필요한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개나리가 언제 꽃이 피고 벚꽃이 언제 피고 철쭉이 언제 피고 이게 자기마다 피는 어떤 그런 시기가 좀 다른데, 예를 든다면 생장이 일어나는, 예를 들면 이제 영상에서 생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온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예를 들면 개나리 같으면 한 300도 정도를 모으면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작은 온도라도 오늘은 2도, 내일은 5도 이렇게 한다면 그 2도, 5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꽃이 모으는 거예요. 그 빛과 온도를 모아서 자기가 개화될 정도의 온도, 그게 한 300도라고 한다면 300도를 모으면, 300도는 너무 많은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적을 겁니다. 뭐 개나리로 한다면 뭐 한 80도 정도라고 한다면 그 80도를 모으면 개나리가 피는 거고, 벚꽃이라면 조금 더 길고 철쭉이라면 조금 더 길겠죠. 그래서 그 꽃이 피어나는 데까지 모아야 되는 온도가 꽃마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커트라인에 좀 걸쳐져 있는 거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꽃이 이렇게 개화할 어떤 그런 적산 온도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거의 모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노력이 좀 더 빛을 발하는 시간들이 조금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건 될 때까지라는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기간을 좀 정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5번째라고 한다면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최선을 좀 다할 수 있고, 그리고 나면 조금 더 내가 최선을 할 만큼 다했다고 한다면 좀 더 포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무한정 될 때까지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마지노선, 어떤 이런 한계,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놓고 마지막 투혼을 좀 불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혜자 씨가 그 주연을 맡았던 눈이 부시게인가요? 거기 맨 마지막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원래는 훨씬 더 긴데 짧게 한 2줄로 압축하면 후회스러운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 마세요. 이분에게 딱 적용이 되는 말씀 같고요. 우리 작가님 말씀이 이미 꽤 오래전에 시로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정말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늦게 피는 꽃도 있고 빨리 피는 꽃도 있고, 근데 너무 이렇게 성글지 않게 보채지 말라는 그런 시가 있죠. 두 번째 고민 좀 들어볼까요? 아이쿠, 착한 어른병. 이 전데? 저는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단념하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나 친구들과의 문제도 그냥 넘어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이타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착한 어른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갈등을 피하려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호구가 되었나 싶고 결혼이나 출산도 걱정됩니다. 제가 고치고 싶은 부분을 고민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 이제 어떤 싫을 때 싫다라고 좀 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뭔가 싫은데 싫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얘기를 못할까 우리가?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관계가 나빠질까봐, 혹은 상대방이 뭔가 기분이 크게 상할까봐, 이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잘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까지 굳이 내가 이렇게 우리 사이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야지, 이해해야지, 다음에는 뭐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소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점점 쌓여가면 그게 결국 관계를 파국에 빠뜨리는 감정이 되기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한 것을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시는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지금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내 얘기를 잘 해야지라는 결심으로 절대 바뀌지 않죠. 우리를 바꾸는 건 뭐라고요? 연습이에요. 그래서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한 번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고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스스로가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렇게 멘트를 한번 적어 보시고 혼자 이렇게 리허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은 좀 많이 좀 소심한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도서관과 CJB 청주방송이 함께한 퇴근길 인문학 콘서트. 저는 오늘 작가님 말씀드리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해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어느 책에서도 마주했었던 구절 같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은 독특하게도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조금 이게 오그라들긴 하는데요, 저 진짜 저 자리에 앉아서 뭉클했어요. 아, 나는 나 자신을 많이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제대로 쉴 줄도 모르면서 나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방법에는 대단히 서툴렀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강연을 해주신 문효한 작가님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에게 모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문효한 작가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